지난번에 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신적인 영토라고 제가 한 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 영토는 예술이라는 정신적인 가치를 인식하면서 구축되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는 표상체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표상체계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자본의 신비에 있는 소토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거칠게 번역한 거라 좀 어색한 점이 있지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류의 65분의 5인 이 나라들이란 건 제3세계하고 전 공산주의 국가들을 말하는 거죠. 이 나라들의 가난한 주민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들이 소유한 것을 나타내고 자본을 창조하는 절차가 결핍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집이 있지만 타이틀이 없고 농작물이 있지만 증서는 없다. 사업은 있지만 법규는 없다. 종이 클립부터 원자력과 같은 서구가 발명한 다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들이 자국 내 자본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자본을 생산해내지 못한 이유는 기본적 표상에 대한 불가용성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이 자본의 신비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구인들이 자산을 명명하는 표상체계에 의해 그들이 가진 자산으로부터 자본을 볼 수 있게 하고 끄집어낼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인간의 마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도전은 존재하고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접근성을 획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실제하고 유용한 것들이 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실제한다. 하지만 이것은 오로지 시계와 달력으로 표상될 때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은 문자체계, 악보, 복식부기 같이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구체화하기 위해 표상체계를 발명해냈다. 같은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위대한 전문가들은 우리가 쌓아놓은 자산 안에 잠겨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성을 드러내는 방법을 고안해냄으로써 다른 사람한테는 단지 폐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본을 이끌어내고 드러낼 수 있게 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은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중국, 브라질에서 보내는 텔레비전 신호로 가득 차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자본을 품은 자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크라이나 텔레비전 신호를 직접 수신하기에는 너무 약하지만 텔레비전 세트를 사용하면 보이고 들릴 수 있는 상태로 디코드 될 수 있는 것처럼 자본 역시 자산으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서구인들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전환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왜 서구인들은 자본을 창조할 수 있고 제3세계와 전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럴 수 없는지를 설명해주는 차이다. 하나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글이고요.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삶에는 다른 정도의 현실이 존재하는데 그중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으며 오직 표상장치를 구축하는 것만으로 그 세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왔다. 이거는 220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지금 이 소토가 말한 표상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정신적인 영토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특성을 가진 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각 개는 그들이 특성에 적합한 표상체계와 함께 그 자신의 독특한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얘가 음악이고 수학이고 화학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인간의 의식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이제 꺼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소토는 시간을 다루는 시계와 달력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뭐 온도 측정, 칼로리 계산 이런 것도 다 어떤 표상 체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온도계가 없을 때도 인간은 이제 차가움과 뜨거움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온도계가 발명돼가지고 더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감각이 느끼지 못한 온도도 상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온도를 통해서 우주의 역사까지 추론을 해냅니다. 이렇게 표상체계는 엄청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림의 역사가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림에 어떤 질서나 규칙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되고요. 더구나 그림에는 원래부터 표상체계가 존재할 수 없는 세계다. 이런 거는 진짜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정신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예술이라면요. 뭐 단순히 예쁜 그림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쁜 그림을 좋아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예술이 하고 있는 예술의 목적은 새로운 세계로의 영토 확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술의 표상체계는 단순히 작품과 작가를 이어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작품과 정신적인 가치도 연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예술적인 미디움, 그림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를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어떤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새로운 세계, 다른 차원의 경험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여러 작품이나 이제 행위들이겠죠. 예술 작품이나 예술적인 행위들이겠죠. 근데 이 달과 손가락은 전혀 다른 개체인데 그림은 그 그림이 가리키는 대상과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림이 가리키는 대상이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원래 색채와 형태라는 가시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그림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뜻이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 그림이 손가락인 동시에 달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에서 손가락은 보고 있는데 이제 달은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술적인 영토를 인식하는 일은 그래서 이 색형에 대한 논리를 인식하는 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상하는 대상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야 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갈 거예요. 부도 이론이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그림의 대상, 즉 색채와 형태가 표상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겠습니다.